안녕하세요. 고현웅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걸 약간 한번 리뷰해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또 크게 볼 것과 작게 볼 것을 우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생명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생명은 외부 및 내부에서 발생한 자극에 대해서 스스로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개체를 우리가 생명이라고 얘기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우리가 자연현상에는 생명현상과 무생명현상이 있는데 무생명현상인 고체, 액체, 기체의 세 가지 상태가 있는 것처럼 우리 생명체도 마찬가지로 건강, 질병, 그 사이인 반건강 그렇게 반응을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는 좋은 스트레스도 있고 나쁜 스트레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스트레스도 필요하고 실은 나쁜 스트레스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병으로 반응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인도 제거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떤 두 사람이 있을 때 똑같이 약간 상한 음식을 먹었다 치더라도 어떤 사람은 바로 화장실을 가게 되고 어떤 사람은 멀쩡한 경우가 있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똑같은 거 먹은 건데 한 사람은 괜찮고 한 사람은 설사하고 배 아프고 뭐 이런 사람이 생기는 이유는 결국은 내가 그렇게 반응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사람이 다 똑같다고 그러면 상한 거 먹으면 똑같이 아파야 되고 설사해야 되고 또 뭐 똑같이 반응해야 되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살다 보면 같은 자극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반응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게 이제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사람은 다 다른 거예요. 하나도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실은. 어머니 뱃속에서 일란성 쌍생아로 나온 사람들도 나중에 달라집니다. 인생의 여정이 달라져요. 여러분 혹시 이틀 전에 뭐 드셨는지 기억하고 계신 분 있어요? 이틀 전에 내가 아침은 뭐 먹었고 점심은 뭐 먹었고 저녁은 뭐 먹었는지 기억하시는 분 있습니까? 아마 없을 거예요. 저도 예전에는 기억 안 했습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음식물을 어떻게 섭취할 거냐에 대한 그런 항목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세상의 모든 음식이 모든 사람에게 다 좋고 이 세상에 어떤 음식이 모든 사람에게 다 나쁘다 하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인체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최초에 어머니 뱃속에 이렇게 알이 하나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이라고 안 그러고 그걸 난자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난자. 그래서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사랑을 하시면 이렇게 아버지의 정자가 이제 난자를 향해서 마구 헤엄쳐 갑니다. 엄청나게 많은 양의 이제 정자들이 헤엄쳐 가다가 오직 한 마리만이 이 머리를 난자에다가 결합을 시켜서 이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수정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이때부터 이제 수정란이 되면 생명의 근원적인 태아가 발생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이때는 세포가 한 개였죠. 한 개. 자, 여러분 자동차 부품의 개수가 대충 몇 개쯤 되는지 아세요? 보통 한 2만 개 됩니다. 2만 개. 자, 자동차는 2만 개가 부품이에요. 그럼 비행기는 몇 개쯤 될까요? 여기에 10배쯤 됩니다. 그러면 자동차 값의 10배쯤 될까요? 아니죠. 그러면 사람은 세포 수가 몇 개나 될까요? 100억 개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100억 개. 100억 개 넘는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 분, 두 분. 100억 개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자, 답을 알려드릴게요. 자, 60에서 70. 자, 60에서 70 조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얘를 만약에 우리가 자동차 값을 한 2천만 원 한다 그러면 이거는 몇백억 하죠? 그러면 이걸 그 개수로 따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생명체가 존엄할 수도 있는 거예요. 더 그거 이외에 존엄성이 있지만. 그런데 문제는 자동차하고 비행기는 부품의 개수입니다. 이건 부품이에요. 부품은
혼자서는 기능할 수 없어요. 그렇죠? 부품이 모여서 자동차가 되거나 비행기가 되거나 배가 되면 바다를 운항할 수도 있고 하늘을 날 수도 있고 길을 다닐 수도 있죠. 근데 사람의 세포는 부품이 아닙니다. 세포 하나가 옹곳한 하나의 생명체예요. 그래서 우리 몸은 60 내지 70조의 세포가 모여서 하나의 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은 부품으로 조립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세포에서 하나의 몸으로 우리가 성장 발육한 겁니다. 이게 자동차나 비행기나 배와 같은 기계와 사람의 몸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달리 표현하면 세포의 건강이 우리 몸 전신의 건강을 그대로 반영하는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큰 틀에서 우리가 이렇게 큰 틀에서 봐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면으로 놓고 보면 세포 하나하나의 건강에 의해서도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의 세포가 점점점 분화해서 이게 60에서 70조 개나 되는 세포로 만들어진 또 하나의 독립된 개체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동차나 비행기는 어느 한 군데가 문제가 생기면 바로 서요. 바퀴 하나 빠지면은 바로 쓰게 되죠. 못 가잖아요. 근데 사람은 왼쪽 다리가 만약에 문제가 생기든 쩔뚝쩔뚝하고 걷죠. 이렇게. 못 걷지 않는다고요. 빌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발바닥이 아플 때 이제 제일 먼저 발바닥을 영상의학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근데 발에 문제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이제 발 말고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발 말고 찾아야 되니까 가까운 동네부터 찾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문제가 없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요. 그 사람의 턱에 문제가 생겨서 발바닥이 아플 수 있습니다. 자, 그 원리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리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 보면은 이렇게 똑바로 서서 걷는 사람도 있지만 목을 이렇게 앞으로 빼고 어깨를 이렇게 올리고 이러고 걷는 사람도 있습니다. 꽤 많아요. 전체 인구의 30%가 넘습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사각턱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그래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요게 짧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요게 짧다는 얘기는 이 안에 혀가 들어있잖아요. 입 안에. 그 혀가 차지하는 공간이 좁다는 뜻이에요. 근데 혀는 혀 뒤쪽으로 기도하고 식도가 있어요. 그래서 좁으면은 혀가 앞으로 나오지 못하니까 뒤로 도망갑니다. 뒤로 도망가면 기도가 좁아져요. 그럼 여러분 숨을 잘 못 쉬게 되면은 죽잖아요. 2분만 숨 못 쉬면. 그래서 우리 몸에서 가장 우선이 되는 기능이 숨 쉬는 거예요. 2분만 숨 못 쉬면 죽어요. 우리가 2시간 밥 안 먹어도 안 죽죠? 이틀 밥 안 먹어도 안 죽어요. 2주일 안 먹어도 안 죽습니다. 근데 숨은 2분 못 쉬면 죽어요. 그래서 호흡에 관련되어져 있는 부분에 이상이 생기면 바로 반응을 해요. 그래서 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목을 앞으로 빼는 겁니다. 이건 뒤에 나중에 상세히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턱이 좁으면 목을 앞으로 뺍니다. 자, 여러분, 이 머리의 무게가 얼마나 나갈까요? 볼링공 하나의 무게예요. 볼링공 하나. 근데 여러분 볼링공을 하루 종일 이렇게 손으로 들고 다니라고 누가 시키면 들고 다니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하루 종일. 그죠? 없죠? 근데 여러분은 지금 들고 계세요. 여러분 들고 계신다고요. 그게 왜 가능하냐? 머리를 척추가 이렇게 받치고 있잖아요. 그 주위에 있는 근육들이 팽팽하게 균형을 이루어서 머리가 제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얘가 문제가 생겨서 목을 앞으로 빼게 되면 무게중심이 앞으로 이동하니까 뒤에 있는 근육들이 전부 머리를 안 떨어지게 잡아당기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뒤쪽에 있는 근육들이, 목 뒤쪽에 있는 근육들이 긴장을 합니다. 그게 이제 점점점 힘을 빠지잖아요. 얘가 힘이 들잖아요. 그러면 등에서 빌려와요. 야, 등 너도 좀 도와줘. 그러다가 좀 지나면 야, 등도 안 되겠어. 허리 빌려줘. 좀 지나면 어떻게 해요?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로 내려가요. 그러면 종아리가 우리 지나다 보면 이제 이렇게 보고 배처럼 볼록 나온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게 대부분 다 환자예요. 그럼 그 종아리 근육이 긴장을 하게 되면 종아리 근육이 발뒤꿈치를 타고 우리가 족궁이라고 하는 데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종아리 근육이 과긴장을 하게 되면 족궁이 이게 펼쳐지게 되면서 족저근막염이라고 하는
그러한 문제가 생겨서 발바닥이 아플 수가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가 아플 때 그 아픈 부분만 바라다 보면 잘 고칠 수 있는 질병도 있지만 그 아픈 부분만 바라다 보면 잘 못 고칠 확률도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체를 봐줘야 한다, 이 뜻입니다. 왜? 우리 몸은 하나에서 시작해서 60 내지 70조 개가나 되는 세포들로 구성된 또 하나의 독립적인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조립되지 않았어요. 팔 갖다 붙이고 머리 갖다 붙이고 눈 끼우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응? 세포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그 기능을 다 서로 돕고 하면서 말아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세포는 세포 사이에 말을 해요. 정보를 전달합니다. 응? 그래서 그 정보를 우리는 옆 사람하고 말로 전달하잖아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말로 옆에 있는 개체하고 우리가 의사소통을 하는 거는 사람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그러한 정보들을 만들어내는 모든 시초는 어디서 출발해요? 여기서 출발한 거예요. 어머니의 난자와 아버지의 정자가 만난 저 하나의 세포 속에 여러분들이 60 내지 70조 개의 그러한 많은 세포들이 작용할 수 있는 모든 정보가 여기 하나에 담겼던 거죠. 저기서 시작한 거예요. 어머니의 DNA와 아버지의 DNA가 결합을 해서 그 결합체에 의해서 우리가 타고난 그런 유전적인 정보들이 발현되면서 개체가 커지고 필요한 기관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즉, 그래서 우리의 유전자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유전자. 그래서 우리 몸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는 거죠. 또 우리는 후세대에 물려주는 거예요. 각 세포마다 유전자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유전자가 어떻게 작용하느냐인데, 자, 이제 여기 계시는 분들은 제가 보니까 전부 다 여성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여성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게 있어요. 근데 여성분들이 나쁜 거를 드시거나 나쁜 일을 하면 남자들이 나쁜 거를 하는 것보다도 더 후세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그 원리를 설명드릴게요. 자, 제가 아까 막간에 미토콘드리아라는 얘기했죠. 요거는 보통 세포 하나에 세포마다 이제 종류별로 다 이제 개수가 다른데요. 평균 200에서 한 400개 정도 있는 세포 내의 기관입니다. 우리말로는 사립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저게 하는 역할은 뭐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이제 흔히 알고 있는 것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면은 우리나라 돈 쓸 수 있나요? 못 쓰죠. 근데 주로 달러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가 보통 기축통화라고 얘기하잖아요. 통화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도 우리 몸에서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써야 돼요. 근데 그 에너지의 통화 역할을 하는 게 ATP라고 하는 물질이에요. 얘는 눈동자를 움직이는 데도 쓰고 숨 쉴 때도 쓰고 소화할 때도 쓰고 말할 때도 쓰고 들을 때도 쓰고 볼 때도 쓰고 다 씁니다. ATP를 써야 우리가 쓰는 거예요. ATP 없으면 우리는 못 살아요. 그 ATP를 누가 만드느냐 하면 이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세포 내 기관이 만드는데 통상적으로 조직에 따라 다르지만 심장은 약 4,000개 정도가 있어요. 왜? 계속 뛰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보통 근육에 보통 400개 이상 있고요.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독특하게도 저 미토콘드리아는 우리 세포 안에서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기관이 핵인데요. 핵 말고도 DNA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미토콘드리아예요. 왜 그러냐 하면 저게 원래는 우리 세포 안에 들어있던 게 아니라 외부에 있던 것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기생하고 있다가 결국은 우리 몸의 하나의 부분이 된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고 왜 여성분들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냐면 난자는 원래 이 안에 미토콘드리아를 이렇게 갖고 있어요. 많아요. 난자는 미토콘드리아가 다른 조직에 비해서. 정자는 미토콘드리아를 어디 갖고 있냐면 정자가 꼬리를 막 흔들어야 이제 찾아가잖아요. 난자를. 그때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죠. 어디에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꼬리에 필요하잖아요. 꼬리를 막 흔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게 수정을 딱 하는 순간에 꼬리를 뗍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미토콘드리아는 절대로 물려받을 수가 없어요. 제 몸속 안에 들어있는 미토콘드리아는 우리 어머니한테 물려받은 거고요. 우리 어머니는 우리 어머니의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거지 아버지 미토콘드리아는 못 물려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무슨 어르신들이 누구를 잘 골라야 애가 어떻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결국은 그게 경험적으로 얘기한 거지만 실제적으로는 그게 의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얘기죠. 이 미토콘드리아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 미토콘드리아는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유전자라는 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몸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물질을 만들 때 그냥 마구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집을 질 때에도 제일 필요로 하는 게 뭡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설계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문을 여기서부터 몇 센치에다가 얼마만큼의 크기를 내고, 그런 설계도가 없으면 나중에 해보면 문이 가서 바짝 붙어 있을 수도 있고, 바깥으로 열려야 되는데 안으로 열릴 수도 있고,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을 일으키기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가 설계도라는 걸 가지고 이제 집을 짓고 또 기계를 만들고 하는 이유가 문제를 적게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가 만드는 거죠. 하물며 그런 기계나 집을 질 때에도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설계도를 만드는데, 만물의 영장인 사람을 만드는 데 있어서 사람이 이렇게 복잡한, 우리가 1초에 생화학적 반응을 약 10만 번 정도 해야 되거든요. 10만 가지 정도를. 그렇게 복잡한 기능을 해야 하는 사람을 만들 때 설계도가 없이 만들었겠어요? 그 설계도가 바로 유전자예요. 유전자. 그래서 모든 생명체는 다 각자 고유의 유전자를 부모로부터 물려받고 다음 세대에 물려줍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는 마치 운명과도 같은 거죠. 2000년도 이전에는 유전자는 운명이었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다 당뇨야. 그럼 나도 당뇨 걸릴 거야. 근데 물론 확률은 높아요. 운명적으로 유전자는 그대로 발현될 것이다 라고 우리는 배웠어요, 학교 다닐 때. 그런데 이제 1993년도쯤 해가지고 이 유전자 중에 DNA라고 하는 거를 최초로 그 이중 나선형 구조를 발견한 왓슨이라는 사람이 미국 의회에서 연설을 한 다음에 지놈 프로젝트라는 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 유전자 지도를 읽는 거예요. 도대체 유전자가 어떤 배열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한 기능들을 하고 할까? 그걸 읽어보자. 그래가지고 엄청난 돈을 들여서 이제 이걸 했습니다. 2003년도쯤 해가지고 마무리가 됐어요. 근데 이제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야, 그렇게 돈을 많이 들였는데 읽어서 뭐 할 거야? 읽은 다음에는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때 혜성과도 같이 나타난 학문이 있습니다. 그 학문이 후생유전학이에요. 후생유전학. 저게 무슨 뜻이냐 하면, 유전자 자체는 우리가 못 바꿉니다, 아직은. 바꿀 수는 있지만 위험해서 못 바꿔요. 이게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줄기세포도 그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윤리적인 문제가 있고 하는 게. 그런데 유전자 자체는 못 바꾸더라도 이 유전자에 그려져 있는 설계도를 바탕으로 다음 거를 만들 때 조금씩 바뀌어지는 거를 우리가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전에는 문제를 해결할 때 유전자까지 접근할 수 없었어요. 왜? 유전자라는 걸 읽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놈 프로젝트라는 걸 통해서 유전자를 읽으면서 유전자에 관련되어져 있는 학문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물도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유전자하고의 어떠한 작용을 하는지를 규명하는 그런 단계까지 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기업이 한 군데 있는 중소기업인데, 그 기업 같은 경우에는 한 번의 검사로 약 20가지 정도의 질병을 검사를 하고, 그 질병이 어느 단계까지 갔는지도 유전적인 걸 통해서 알아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나라가 IT 강국만 되는 것이 아니라 향후에는 이제 바이오 테크놀로지, BT의 강국으로도 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것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세대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유전자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그 생명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지탱하는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다른 동네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건강을 관리하는 Do It Yourself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유전자를 어떻게 우리가 관리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왜? 예전에는 유전자를 관리할 수 없었어요. 운명적으로 엄마, 아버지가 나한테 물려준 걸로 끝났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는 관리하는 시대에 돌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이제 원래 이 기본적으로 낫는다 건강법으로 이 명칭을 지으려고 그랬어요. 뭐뭐 하면 낫는다. 예를 들자면 먹으면 낫는다. 그죠? 우리가 좋은 거를 먹으면, 어떤 방법으로 먹으면, 그 다음에 숨 쉬면 낫는다. 숨을 잘 쉬는 거야. 아까 숨을 잘못 쉬면 어떻게 한다고? 목 앞으로 빼고 다닌다 그랬잖아요. 그죠? 목 앞으로 빼면 목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발바닥도 아파진다 그랬죠. 그 다음에 자면 낫는다. 우리 인생의 3분의 1은 자잖아요. 그러니까 잘 자고 일어나면 그 다음날 어떻게 돼요? 굉장히 기분이 좋고 몸이 가볍잖아요. 잘못 자고 난 날은 기분부터 나쁘죠. 어? 누가 그때 한마디 하면 아침서부터 화가 나죠. 어? 그러니까 잘 자야 돼요. 자는 동안에 우리가 낮 동안에 받은 모든 손상을 우리가 회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움직여야 나아요. 여러분은 식물 아니잖아요. 꽃 아니죠. 어? 여자분들은 꽃이라고 되게 편하지만 실은 움직이는 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물이에요. 동물은 식물하고는 달라요. 식물은 심을 식자를 쓰기 때문에 이렇게 꼽혀 있어야 돼요. 얘를 이렇게 뺐다 꼈다 하면 어떻게 돼요? 죽죠. 그러니까 얘는 함부로 움직이면 안 돼. 그래서 식물이에요. 움직이면 죽습니다. 동물은 거꾸로예요. 안 움직이면 문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이면 낫는다. 그 다음에 이제 빼면 낫는다죠. 우리 몸에 들어온 것 중에 정상적으로 들어온 것 중에서도 우리가 생화학적 반응을 하다 보면 우리 몸에 해로운 물질이 생겨요. 요산 같은 게 생기거나. 그럼 빨리 내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소변 참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런 방법들이 결국은 아까 이렇게 자동차는 2만 개, 비행기는 20만 개, 사람은 60조에서 70조나 되는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렇게 복잡한 인체가 건강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유전자를 우리가 조절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시해드리는 건강법은 유전자 조절 방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그 유전자를 무슨 특수한 시약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우리 섭생, 또 매일매일의 생활의 태도, 이런 것들이 결국은 유전자에 영향을 주는 요소임이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do it yourself 하는데 좀 더 이제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do it yourself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말씀드릴 것들은 구체적으로 먹는 것이, 또는 숨 쉬는 것이, 움직이는 것이, 또 자는 것이, 빼는 것이 어떻게 유전자에 영향을 주고 어떻게 밸런스를 유지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